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확인됐다며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서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선 사죄의 메시지와 함께 윤어게인과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법 등 민생,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4일 본회의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개혁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검토 중입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의 의미와 여야 반응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최고위원회를 열고 무기징역은 내란 우두머리에게 해당하는 최저형이 아니냐며 법원의 판결이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정부의 다주택자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고 있다며 맞공세를 펼쳤습니다. 여당 소식 이소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최저형을 선고했다며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저는 명백한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덕수 전 총리를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가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고 판결한 것을 설명하면서 지귀현 판사의 오늘 판결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예상하고 메시지를 준비했다며 끝까지 아쉬움을 표출한 정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설 연휴 동안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설전이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장 대표가 노모까지 끌어들여 자기 방어에 나섰다고 꼬집었습니다. 어머니를 정치 한복판에 소환하면서까지 불로소득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부동산 투기 옹호자의 적반하자이자 혹세무민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다주택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집무실에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 판단을 확인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이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경의 사유가 된 점
내란 실패의 원인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날선 비판으로 대응했습니다. 또 3월 1일 목표로 당명 후보를 2개로 압축하는 등 새 당명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듭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설 명절 동안 이 대통령과 SNS로 부동산 정책 설전을 이어간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의 SNS에 온통 부동산만 담겨 있다고 지적한 뒤 지금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은 한미 관세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왜 이렇게 트럼프 앞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대표도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SNS로 소통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도 껄끄러우면 SNS로라도 관세 협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SNS 발언이 부동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도덕과 비도덕으로 나누고 심지어는 좋은 다주택자와 나쁜 다주택자를 평가하는 나쁜 갈라치기 습관 즉각 버리시고 진짜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에서 이정현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지선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또 오는 3월 1일 새 당명을 선보인다는 계획 아래 당명 후보를 2개로 압축해 이르면 이번 주말 최종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 개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선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미 당명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당원 투표에서 절반을 넘은 만큼 되돌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사법개혁 등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요. 어제 비상입법 체제를 선언한 민주당은 오늘도 민생과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이자 대통령 방탄을 위한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이 민생과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주 본회의에서 처리한 63건의 민생 법안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아동수당법과 응급의료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들이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법개혁은 물론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법안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고 24일 본회의 개최를 우원식 의장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언과 재판 소원 등 사법개혁에 대해 삼권 분립의 심장을 겨누는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를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고 재판 지연과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법 파괴 악법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재명 일병 구하기 사법 장악 법안이 적절한 호칭 아니겠습니까?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자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본회의 의사 정족수의 5분의 1 이상, 즉 60명을 채워야 필리버스터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이슈픽 천재원 개공기자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국회 계엄군 투입 등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가 근본적으로 훼손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재판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이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온 내란죄에 대한 첫 판단입니다. 이 재판부는 국회에 군 경력을 보내 봉쇄하고 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국회 기능 마비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데요. 이 당초 특검팀은 이 반성 없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에겐 감경 사유가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죠.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을 했고 이 다수의 사람 등을 범행에 관여를 시켰으면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범행의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론 보이지 않는다. 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을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은 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이 전직 대통령 4명이 1심 선고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30년 전 전두환 씨가 내란 혐의 피고인으로 1심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이 윤 전 대통령은 5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법정 피고인석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오늘 재판에서는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수뇌무 7명에 대한 판결도 나왔는데요. 이 내란죄가 인정된 5명의 피고인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장은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내란죄 성립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앞선 그 내란 관련 재판에서 계엄이 내란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까 이게 주목이 됐었는데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이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면서 이 특검의 구형보다 더 많은 징역을 선고를 했고요. 이 전 장관 재판에선 국회 봉쇄와 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등 이 내란의 주요 사실관계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는지 이 요건 2가지를 충족을 해야 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국헌문란의 목적은 이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죠. 이로 인해 국회 일부 시설이 훼손되기도 했는데요. 이 재판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 계엄군이 국회 활동을 저지하고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투입됐다면서 이 국회와 선관위 봉쇄는 평화를 해할 위력이 있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면서 이 소수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볼까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서 당내 그 갈등이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선고 이후에 당에서 나온 공식 입장 있습니까? 이 원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나면 이 이후에 중도 외연 확장을 담은 메시지를 발표할 거라고 했었는데 이르면 내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윤어게인과 절연해야 한다. 이 뼈를 깎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 탄핵의 강을 건너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조금 전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선고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송 원내대표는 무거운 마음으로 판결을 받아들인다면서 이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이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세력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했는데요.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네, 이 설 연휴 기간 동안 큰 이슈였던 부동산 관련 문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부동산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의 공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SNS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낸 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요. 야당 대표와 주고받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는 사실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 이 SNS를 통한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부동산 규제 관련 설전이 시작이 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서 이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이 투기성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서 이 다주택자 혜택 유지에 동의하냐. 또 장 대표는 재건축 예정인 이 대통령의 분당 소재 아파트를 고리로 이 재건축되면 시세 차익이 수십억 원이니까 처분을 해라. 이런 식의 공방이 오간 겁니다. 오늘 여야 공식 회의에서도 공방은 이어졌는데요. 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세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부동산이 아니라 관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은 더 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는 이 민주당이 배출한 정부에서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왔던 지점입니다. 특히 서울 등 지역에선 이 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을 이루는 데다 집값 문제에 제일 예민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다수의 언론사에서 부동산 정책이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를 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정치권과 언론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픽은 천지원 개건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야가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9.19 남북 군사 합의 선제적 복원 검토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적 긴장을 방치하지 않고 우발적 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국민 안전을 관리하겠다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9.19 군사 합의는 북한의 도발로 파기됐다며 상대가 깨버린 약속을 우리가 먼저 복원하겠다고 나서는 건 평화 의지가 아니라 저급한 구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당장 라면과 밀가루, 사탕 등 우리 밥상과 가장 가까운 품목부터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 간의 담합과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를 끝까지 찾아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취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배 의원을 징계한다면 지방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최고위를 열고 배현진 의원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월 1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선거 연대 온도차입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간의 선거 연대가 범여권의 화두로 오른 가운데 양측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통합과 연대를 논의할 추진위를 구성키로 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는 연대와 통합이라는 키워드였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초쯤에 민주당의 연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부분을 서로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조국 혁신당이 선거 연대를 압박하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추진위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구체적 연대 범위와 수위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지방정치를 혁신하는 그런 방향의 연대와 통합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이든 다 열려있다. 다만 민주당이 선거연대를 확실하게 하겠다는 건지 민주당이 지난번 통합 논의 때처럼 내부 논쟁과 갈등 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선거연대에 관한 민주당 내부 입장부터 분명히 좀 정리를 해달라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지금 당장 뭐 선거연대를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는 그럴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지방선거 준비가 17개 시도당 다 지금 휴고부대에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그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최소한도에서의 그런 선거연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국 혁신당이 연일, 군산, 평택 지역의 무공천을 사실상 선거 연대 조건으로 내건 반면 민주당은 선거 연대보다는 연대와 통합의 방점을 짓고 논의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혁신당이 감나라 배놔라 이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 우리 정치권에서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기책사유가 있는 당은 공천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들을 해왔잖아요. 그것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초까지 추진위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연대와 통합의 의미 정립을 비롯해서 양당의 노선과 방향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 새 당명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3.1절 새 당명 발표를 목표로 당명 변경을 위한 최종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당원들 투표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된 거거든요. 당의 큰 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당 지도부의 고민이 녹아 있을 거예요. 국민들한테 우리 당이 나가기 위한 그 상징적인 의미로 당명을 바꾸는 거니까 그건 아마 당에서 의총에도 보고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7일 당명 개정을 예고하고 대국민 당명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공모전에선 국민, 공화, 자유 등의 단어가 포함된 당명이 다수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최종안 2개가 압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그다음에 윤호개인 세력으로 보여지는 인물들은 그대로 포진하면서 당명만 바뀐다. 전 의미 없다고. 애초에 당명이라도 바꿔서 전체가 바뀌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자라는 취지였지 그게 당명만 바뀐다고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당명 바꾼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당명을 개정하게 되면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을 시초로 볼 때 1995년 신한국당을 시작으로 2020년 미래통합당에까지 무려 7번째 당명을 변경하는 사례가 됩니다. 특히 2020년 변경된 미래통합당은 지난 21대 총선 참패 후 최단기 당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같은 해 9월 현재 국민의힘으로 교체된 바 있습니다. 오늘 3월 1일 새 당명이 발표되면 국민의힘은 약 5년 반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셈이 되는 거죠. 오늘 이후 압축한 당명 후보군으로 최고위와 의총 등의 절차가 차차 진행될 텐데요. 빨간색의 현재 상징색을 비롯해서 어떤 이름이 최종 확정이 될지 당내 내홍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 당명이 과연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가 있었고요. 네. 또 뭐 지나갔습니다만 설 연휴에 민심에 영향을 주는 이런저런 정치 현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제를 가지고 좀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법정 최고형을 촉구했던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이제 평가를 했고, 국민의힘은 당이 배출한 대통령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 그리고 이제 여야 반응 두 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먼저 최 의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이게 유죄가 된다면 그 선고 형량은 뭐 정해져 있습니다. 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사실 평가하기가 유죄냐 무죄냐는 거는 이제 그걸 가르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유죄라고 한다면 뭐 무기징역이나 뭐 사형이나 뭐 사실 의미가 없죠. 우리나라는 사형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는 별 뭐 논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1심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2심, 3심에서 과연 어떤 그 변화가 있을까 뭐 하는 것들도 있는데 워낙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1심 선고를 놓고서도 각 당에서 지금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적절한 수준에서 그 지규현 재판장이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아니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도 그 판결 선고도 내란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지금 그 판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앞으로 뭐 2심이나 3심에 간다고 해서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들한테 이 문제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겠다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한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도 함께 취해야만 아마 지방선거에 제대로 성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절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뭐 반성한다고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반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기징역이 적절했고 2,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일단 판결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게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에서도 내란이라고 인정을 했고요. 오늘도 이제 내란 우두머리하고 중요한 종사자들 아주 여러 명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선고를 했는데 낭독한 게 다가 아니라고 지규현 부장판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판결문에 아주 자세하게 써놨다. 읽어보시라. 저도 좀 구해서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이게 당사자들 주장이고요.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좀 이렇게 감싸는 분들은 이게 무슨 폭동이냐. 폭동은 아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아니 국헌 문란 목적 맞고 폭동도 맞다. 그래서 내란죄 맞다. 그렇게 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2심이나 3심에서 이게 뒤집힐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피고인별로 이제 유무죄 이런 부분이 좀 엇갈릴 겁니다. 꼭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뭐 이제 양당의 평가가 좀 엇갈리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아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좀 양면이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 민주당 몇몇 정치인들이 뭐 평가한다, 환영한다 이런 걸 냈다가 좀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급히 쓴 글을 내리고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비상계엄 때문에 워낙 좀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 법감정이나 정서에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뭐 무기징역 가지고 되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강경한 여론을 좀 의식해서 네. 발언들을 좀 조정하는 것 같은데 아까 최 의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그래서 네, 꼭 사형을 그렇게 선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글쎄 또 굳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화난 분들의 정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조금 좀 호흡을 가다듬고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싶고요. 일단 이 내란의 이 목적범이라는 거, 폭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평가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까 우리 뉴스에서도 전달을 하던데요. 무거운 마음으로 판결을 받아들인다. 굉장히 말을 잘 했고요. 특히 그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과거, 현재, 미래 세력 어떤 세력 행위하고도 단절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원내대표실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바로 과거하고 단절하겠다는 거다. 이게 친윤 절연 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오늘 메시지를 안 냈어요. 뭐 내일쯤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좀 더 확실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한 그런 메시지를 내주는 게 국민의힘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훌쩍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3개월여에 남은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새로운 당명을 2개로 압축을 하고 3.1절에 발표를 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친한계 징계를 둘러싼 갈등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은 배현진 의원의 징계 취소를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고 23일 최고위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으로 또 전해졌습니다. 당명 개정 그리고 이제 최 의원님께서 아까 절연을 해야 진정한 쇄신이라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당명 개정과 함께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정당의 쇄신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종합적인 하나의 그 세트입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했으면 쇄신이고 요거는 안 했기 때문에 쇄신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종합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쇄신은 누가 판단하겠어요? 결국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그 과거 비상계엄으로부터 이어져 와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무기징역 선고 이후에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피부로 느끼고 다시 지지할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정도라면 그러면 그건 쇄신에 실패한 건데 저희들은 이제 그 정치부 기자를 해가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이른바 쇄신이라고 하고 개혁이라고 하고 변혁이라고 하는 것들을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성공한 경우가 있었고 어떤 거는 실패한 경우가 있었다 하는 그런 기준으로 따져보면 당명 변경이라는 것은 이 쇄신이라는 수많은 세트 중에 그야말로 아주 부분적인 하나에 불과한 것이지 그냥 포장지이다. 그렇죠. 그런 것이지 이게 무슨 쇄신을 좌우할 정도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뭐 당명을 바꾸겠다 이러면서 뭐 쇄신하겠다라고 한다면 당명을 변경하는 문제 이외에 그 다음에 정말 쇄신의 실체가 뭐냐, 내용이 뭐냐 하는 걸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명 변경이라는 거는 정말 아주 극히 일부분의 그 쇄신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당명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실제 핵심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다.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유권자들이 평가할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한 경우가 있고 실패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둘 다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11년 10월 26일일 겁니다.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졌죠. 또 그 당시 재보궐선거 여러 개 했는데 거기서 다 졌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박근혜 전 대표를 다시 불러 세우자.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
으로 세우고 그때 이제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꿨는데 당명만 바꾼 게 아니고요. 아예 강령부터 다 뜯어고쳤습니다. 색깔도 새빨간색으로. 저는 그때 보수 정당에서 빨간색을 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빨간색은 빨갱이 그래서 이 좀 진보 쪽 정당 색깔인데 저 의원회관에 가서 이 그 대회를 하는데 눈앞이 새빨간 거예요. 약간 충격을 좀 받았던 일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강령에다가 경제민주화 이런 것도 집어넣고 뭐 복지국가 이런 것도 집어넣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쇄신의 성공을 한 걸로 국민이 평가를 해줘서 2012년 총선도 이기고 2012년 대선도 이겼던 겁니다. 그게 이제 성공 사례고요. 2020년 총선 앞두고 황교안 대표가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꿨을 겁니다. 근데 뭐 다 그게 뭐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뭐 공천도 뭐 별로 쇄신 안 하고 하니까 오래 못 갔죠. 총선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 당명 오래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의원 말씀이 맞아요. 당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하고 정원석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좀 제대로 된 쇄신을 하느냐 이런 건데 저는 당명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배현진 의원 징계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게 중앙윤리위에서 제명 결정,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을 했는데 이거를 취소하기가 정치적으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를테면 이 정도에서 끊어낼 수가 있거든요. 벌써 한동훈 전 대표 제명했죠.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유해서 제명됐죠. 자,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1년 정지되면 이제 서울시 당위원장, 서울시당에서 하는 공천을 다 중앙당에서 하고 아니면 장동혁 대표 쪽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지방선거 치를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 세력 안에서 어떤 통합 이런 걸 위해서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취소하는 게 좋겠다. 그걸 할 수 있다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좀 쇄신을 할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3일 최고위원회의를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다음 주 초까지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을 논의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혁신당은 추진위가 무엇을 논의하는 기구인지를 확인한 후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가장 쟁점인 선거연대 범위에 대한 이런 양당 시각차. 앞으로 이 시점에서 점차 좀 좁혀 나갈 수가 있을까요? 선거연대 과연 가능할까요? 근데 연대라는 건 가능한데 자, 연대의 핵심이 뭐죠? 저는 뭐 사실 하나만 딱 집으라면 결국 조국 대표에 대한 대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 그 연대와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조국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궐선거도 몇 개 치러집니다. 보궐선거 지역에 조국 대표를 공천할 수 있느냐? 연대로. 연대라는 의미는 조국 대표가 출마할 경우에 민주당은 그 지역에 후보 공천을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는 이거는 추진위만 덜렁 구성해 놓고 그 안에서 뭘 논의합니까? 어차피 이 그 정당 간의 통합 문제라는 거는 이건 정치 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협상을 놓고서 그 안에서 실무자들끼리 뭐 하나씩 주고받고 이거 안 됩니다. 어차피 통 크게 대표 간에 그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큰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조국 혁신당에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뭐 할 건지를 좀 알아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바른 판단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추진위를 한번 발족해 봅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단 기선제압용 내지는 뭐 흐름을 자기네들이 주도하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글쎄 민주당 뜻대로 아마 이게 굴러가지는 않고요. 결국은 조국 대표를 민주당이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 이게 조국 혁신당에 전달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두루뭉술하지 않고 답을 확실하게 줘야 그건 결국 특히 조국 대표 문제로 조국 대표의 좁혀진다는 거죠. 공천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공천을 어떻게 줄 것이냐는 문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길게 드릴 말씀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거 어떻게 할지 그림이 안 그려져 있습니다. 또 별로 절박하지도 않아요. 뭐 합당도 안 했죠. 안 하기로 했죠. 선거연대도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워낙 지지도가 낮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혹시 이제 여론조사 지방선거 앞두고 계속 할 텐데 이제 국민의힘 추격이 시작된다거나 하면 그때 가서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 저 연대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네. 어떤 큰 계획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지체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당분간은 이런 뭐 소강 상태로 좀 흘러가다가 그렇습니다. 정말 급할 때에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수도 거다. 있고 네. 급하지 따로 똑같이 않으면 할 아예 수도 안 할 있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이것도 역시 상황을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SNS에서 설전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은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민심의 기대감을 강조를 했고 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발언이 바로 시장 자체의 불안을 조장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두 분 설 연휴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동안 또 뭐 여러분들하고 이 설 민심도 이야기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과거하고 좀 다른 거는요. 네. 아마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의 어떤 풍경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사람들 간의 만남이 아무리 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 그냥 온라인에서 뭐 인사 나누고 뭐 되게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른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하는 세력은 예. 사실 그 사람을 만나도 요새는 뉴스도 안 보고 정치에 관해서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싶은 동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민주당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 중도 뭐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예. 이쪽 한쪽이 정치 얘기를 그렇게 그 뭐 활발하게 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 설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달리 네. 별로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변화도 감지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설 연휴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냈는데 네. 자 그럼 그거는 성공했느냐? 근데 오늘 발표된 그 국립부동산원 그 집값 통계를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전히 집값은 올랐더라고요 1월 달에.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동산 결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또는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목표하에 추진했던 그 수많은 부동산 관련 메시지들도 네. 현재로서는 그 성공을 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네. 설 민심이라는 것이 크게 변화가 없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 동안에 이제는 사람들이 좀 정치 얘기를 예전만큼은 이제 안 하는 것 같다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리 관심을 많이 갖고 SNS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쏟아내도 아직까지 실제 시장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예, 뭐 대체로 동의합니다. 뭐 설 연휴 민심, 추석 연휴 민심 이게 뭐 방송사나 뭐 신문 이런 데서 뭐 르포 기사도 쓰고 하는데 네. 그거 사실 한 10년 전부터 별로 없어요. 고향에 가서 정치 얘기 잘 안 합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덜하죠. 예. SNS도 많이 발달해 있고.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예. 특별히 무슨 설 민심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이제 않습니다. 밥상머리 뭐 민심 뭐 이런 게 이제 없는 건가요? 밥상머리에서 부모님하고 정치 얘기 하나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는 없고 다만 설 연휴 직전에 여론조사가 쏟아졌는데 이게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네. 우리 정당 지지도는 뭐 여전히 격차가 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설 연휴 끝난 다음에도 그대로인지 이번 주 말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대통령하고 제1야당 대표가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SNS에서 치고받는 거에 대해서 네. 저는 이거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정치적인 공방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정책 의제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두 분 말의 내용이 다 옳지는 않아요. 예. 둘 다 허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내용을 바꿔가면서 공방을 벌이는데 이 안에서 정치인들이나 또 정책 당국자들이
답을 잘 찾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다. 네. 또 우리 온 국민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그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다고 부동산 가격 잡는 게 성공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은 성공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으면 네.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뭐 됐다 이러는 거지. 어느 정권은 부동산 정책을 대단히 잘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없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가인데요. 주가가 영원히 상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폭발적인 상승 국면인데 선거 앞두고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조정 국면을 맞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야 정당 지지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상태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앞으로 좁혀질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때를 대비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되고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보다는 좀 중도 확장을 해서 지지도를 올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이 무인기 침투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를 했고 이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닷새 만에 대책을 어제 내놨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한 9.19 군사 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북한이 먼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은 자주 국방을 포기한 선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결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마지막 송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뭐 길지 않게 말씀드리죠. 뭐 이게 사실은 북한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게 우리 쪽 잘못도 있지만 물론 이제 북한 잘못이 제일 크죠.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북한이 하노이 노딜 사건 2019년이죠. 그게 굉장히 큽니다.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지 못했고요. 네. 또 미국에서 뭐 별 관심이 없었죠. 좀 안타깝게 됐는데 저는 정동영 장관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는 우리대로 또 노력을 하고 미국은 또 미국대로 노력을 해서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고 한반도 평화를 밀고 나가야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보나 이런 걸 걱정하는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건 그거대로 고려해가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정동영 장관이 선제적으로 어제 담화를 발표한 이런 결단 잘한 것이다. 저는 그 결단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9.19 군사 합의라는 거 잘 보셨잖아요. 합의해놓고 나서 우리만 지켰고 북한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그 합의를 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무인기 문제요. 무인기를 먼저 침투시킨 게 북한입니다. 잘 기억하실 거예요. 2014년 우리 곳곳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그 무인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보냈다고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인기 보낸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다음에 사과하고 그것도 북한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남북한 지금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사실상의 다른 나라입니다. 그렇죠? 유엔에는 동시에 가입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호주의 같은 게 전혀 적용되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자 이렇게 뭐 사과하고 우리가 인정할 부분하고 선제적으로 해제하고 자 이렇게 되면 북한이 그에 대해서 선의로 대응을 한다면 뭐 그 정책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북한이 만약에 그 선의를 악의적으로 대한다고 했을 때 그야말로 어떤 국지전적인 뭐 도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안보 문제에 관한 정말 빈틈 하나도 없이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방적 선제적으로 우리만 지키는 합의 그거는 이미 합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세 논란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뭐 어떤 구체적인 그 협의가 북한하고 있는지는 뭐 저희가 공개가 안 돼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남북한 관계가 평화를 유지하는 거 그것도 어려운 것 아닌가. 우리의 일방적인 평화라는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까지도 고려한 통일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최 의원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런 단서를 달았던 건데 안보 상황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북한보다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네. 또 좀 이런 표현이 뭐 하지만 좀 포용? 성격도 좀 모질고 좀 잘 못 사는 이제 형제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제 아량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그런 노력을 일관성을 갖고 계속 좀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나머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생각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이제 그 앞부분에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당명을 바꾸겠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한 줄 논평은 당명보다 노선이 중요하다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의원님? 저 송하정입니다. 송 의원님. 예. 이 한 줄 논평이 비슷한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네. 내일쯤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절연보다는 뭐 전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별로 뭐 절연 의지를 확실히 밝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전 해야 한다고 봐요. 보수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오늘 제 한 줄 논평 윤석열과 절연할 마지막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네, 성완용 의원님의 한 줄 논평을 듣고 이제 대기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